다음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재판 이야기입니다. 뭐 그 관련한 방송들을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알 거예요. 사실상 검찰의 난동 수준이었다. 검사만 9명이 출동했다고 하고요. 뭐 거기에 수사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검사들인 것 같아요. 대략 9명 출동했다 그러고 검사와 판사가 서로 막 고성으로 지난 재판보다 훨씬 더 심했나 봐요. 이번이. 그래서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검사들이 지금 뭐 억울로 끈다고. 보통 이제 검사들이 오늘 나온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재판 처음이야라는 표현이 썼다고 할 정도니까 검사들이 사실상 작심하고 판사에게 엉기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어 흥분해서 그런 거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의도를 갖고 덤비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재판을 사실상 1심 재판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가 되게 할 말이 많긴 해요. 되게 할 말이 많긴 한데 아까 지금 시작할 때 다스베이더 이야기했는데 다스베이더에서 보면 그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계속 찜찜하다 말 계속 하시는데 왜 찜찜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의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아주 깊어요. 절대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다라는 신뢰. 그 깊은 신뢰 속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왜 찜찜하다라고 하냐면 첫째는 지금 이 재판 검찰과 판사가 티키타카하고 있는 이 모양새의 재판에서 완전히 숨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법부예요.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 두루마리 화장지 풀듯이 압생영장 내준 거 사법부였어요. 정경심 교수님이 이 빈약한 증거 하에서 구속시켜버린 것도 사법부였어요. 근데 지금 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사법부가 검찰을 브레이크를 건다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해요. 예리하시네요. 예.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이건 검찰과 재판부의 티키타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공판에 판사가 PPT를 띄웠어요. 그 실권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PPT를 띄워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거기 검사랑 변호사,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검사 변호사가 있는데 실권료를 설명하자고 PPT를 띄웠다고요? 아니에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 보라고 띄운 거예요. 그거는. 뒤에 있는 기자들이라든지 유튜버들, 그 사람들 보라고 PPT 띄운 거지 실권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조금만 배운 사람 실권료 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검사한테 설명해 주고 PPT를 띄웠다? 저는 그건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봐요. 이거는 티키타카를 하면서 우리 사법부는 엄청 공정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너네들 검사들이 잘못하면 막아버릴 거야.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차 기소했던 그거는 이미 단물 다 빨아먹은 거예요. 단물 다 빨아먹고 이거는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냐면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가 와가지고 심장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해요. 이걸 싸워서 판사를 의견을 꺾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그 형사소송법적인 판례들이 있고 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검사 9명이 출동해서 계속 법원과 이 부딪히는 모양새를 만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선을 여기에다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사모펀드 쪽 원래는 지금 이번 세 번째 재판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는 사모펀드 관련된 게 나와줬어야 돼요. 근데 이건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조범동이 진술 내용은 기소 이후 작성된 진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한 부분만 나왔는데 이 한 부분도 사실은 증인신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조범동이 나와서 정경심 교수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요? 조범동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숙모에 대한 마음 안타까움 때문에 조범동은 아마 틀림없이 자기가 걸린 게 조국 장관님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운이 없었다. 갑자기 삼촌뻘 되시는 분이 장관이 되는 바람에 내가 걸렸다. 이런 약간
원망을 섞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이득하고 관련이 있으면 재판에 나와서 좋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사모펀드에 관한 거는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 거기에 비해서 이 공소장, 그 사문서 위조에 대한 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쳐냈을 때 사실 검찰이 받는 손해는 거의 없어요. 조금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지. 근데 사모펀드에서 하나라도 유죄가 나와버리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자, 검사와 판사가 계속 티키타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선을 몰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4월 우리 총선 전에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민주진영에서 뭉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양새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유죄가 어떤 게 나왔다 했을 때는 더 뭉쳤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 다음번은 사법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시선이 집중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치 재판부가 무슨 변호사가 되는 양 정경심 교수님 쪽을 옹호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모펀드에서 차명계좌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가 돼버리면요. 조중동에 어떻게 깔리겠어요. 헤드라인에. 재판부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지금 과정은 재판부를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보게 하려는 어떤 짬짬이다. 아니요. 짬짬이 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 모양새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양새로 간다는 거죠. PPT를 도대체 왜 띄웠으며 실권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아니면 제 증거 안 받아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예요. 물론 검사들이 나중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경우가 있지만 그걸 미리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 행정 업무 보시는 분이 그러던데 보통 사문서 위조는 그 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초임 검사, 그러니까 검사 임용된 지 한 3년 이내, 많아봤자 5년 이내 되는 그런 이제 막내 검사들이 보통 법원에 출두해가지고 이제 그 고발을 하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부부장 검사가 지금 그 리더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같이 굉장히, 그러니까 형량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 부부장 검사가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이상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정경심 교수님의 문제가 갑자기 온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게 바로 이 사문서 위조 부분이었어요. 입시라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면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냥 바람잡이 역할밖에 안 했거든요. 사람들의 분노를 확 끌어올리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단 사모펀드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분노를 끌어올리기 어려운데 이 입시 부정 같은 경우 사람들이 분노의 게이지를 확 끌어올리는 이미 그거기 때문에 역할 다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뱉기는 아쉽죠. 그러면 바람잡이 역할을 우리의 시선을 묶는 마치 재판부가 엄청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주는 듯 하지만 우리들은 그거를 정말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재판부를 신뢰하셔야 돼요.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어요. 재판부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네. 그렇게 보기에는 검찰이 지금까지 입은 타격이 너무 커서 실질적인 타격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이것도 이제 변호사의 음모론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진짜 재판을 잘하고 싶어하는 판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 검찰이 여론에서 봤을 때는 언론이나 여론에서 봤을 때는 진짜 허술한 놈들이네. 이런 타격도 분명히 있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그런 정도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봐야 된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권 판사가 사법부 내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통 유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 승진 트랙을 타는 사람이 있고 승진 트랙과 상관없이 이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송인권 판사는 그 승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사 자신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검찰의 기소장을 받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1차 제출했던 기소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게 두 개 일치성을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법학과 1학년 학생이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한테 들이미는 게
지금 판사 경력 30년 차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게 동일하니까 바꿔달라고 요구하느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30년 된 판사라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30년 된 검사인데 그런 게 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아, 상대방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1년차 검사가 와가지고 1년차 변호사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새끼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30년차 되는 검사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 검사 집단에서 이걸 썼으면 제가 봤을 때는 판사 머릿속에 하얘졌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아. 이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판사 입장에서도 저는 그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이다 보니 나름 그냥 대충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 PPT 이야기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정제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음. 제 입장에서는 음. 판사는 중립적 판단자여야 되기 때문에 음. 누가 보라고 뒤에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잘하고 싶었다면 말 그대로 정말로 일반 재판을 생각을 해보면 서면으로 내세요. 예, 검토해 볼게요. 기각 이러지. 그거를 가지고 뒤에 일반 기자들이 있고 수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PPT 띄우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근데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왜 그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할 때도 나쁜 뉴스가 먼저 나오고 좋은 뉴스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론이 집중돼 있는데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를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만 공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꾸짖는 듯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유죄. 뭐 요런 방식. 요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어쨌건 어찌 됐건 간에 재판장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재판 처음이야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나온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될지는 시간 지나봐야 알겠는데 이런 더 걱정하는 건요. 사실 이렇게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죠. 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은 아니요, 나올 수 있다고 나올 봐요.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의미에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뭐 증거 목록 이거 뭐 복사하고 이러는 것도 뭐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더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게 되게 애매한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문서 위조 사건은 저는 버리는 패라고 봐요. 이미 버리는 패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판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무죄 판결하려면 하고 기각하려면 하고 그러고 사모펀드 쪽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조범동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님이 시켜서 돈을 빼오게 됐다. 이런 거는 사실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진술 증거 이외에는.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말 그대로 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문서 위조, 증거 은닉 치고 사모펀드에서 잘 자란 거 한두 개 유죄 때려버리는 방식으로 충분히 저는 4월까지 나올 수 근데 있다고 이제 봅니다. 이 지점은 뭐 이따가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종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총선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이슈로서요. 이쪽 사람들을 이제 흩어지게 하는 이슈가 이미 돼버렸다고 보고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뇌피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건 판사가 적폐네. 요 정도까지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이미 단련돼 있는 마인드라고 저는 그렇죠. 봐.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조심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이걸로 막 무서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 네, 맞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런 노림수가 분명히 있을 거다. 예. 말 그대로.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최성해라고 봐요. 최성해라고 봐. 오늘 드디어 교육부가 발표를 했죠. 최성해 총장의 학위 5개 중에서 3개가 가짜였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 인물 이자의 이 거짓 인생 그리고 최성의 말을 뒤집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확실하게 조국 장관 딸은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증거들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소장 기소장에 보면 왜 그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범행의 동기를 쓰잖아. 검찰이 지들 나름대로 파악한 것 중에. 근데 사실은 이게 표창장 위조는 나는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표창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왜 어렵게 그렇게 위조를 하냐 이런 위조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크일 수 있는 거죠. 시선만 쪼여 있고 아 저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되겠네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에 사모펀드에서 유죄 한 건 때릴 수 있다.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어쨌건 최성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이상한 건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성해가 그 동양대 등에 있어서 여론을 나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반박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번 조사 그 검찰에 들어가서 나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한 이후에 최성해는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자가 그 부도덕하게도 지금 오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은 이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그러니까 대학 졸업 자체가 무효고요. 미국 템플대 경영학 석사, 미국 워싱턴 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다 허위입니다. 이런 자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얼만큼 악의적인 느낌을 갖고 수사를 했는지도 그냥 나오는 거죠. 참 이런 자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운운했어요. 우리나라 사법 그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이런 식의 좀 개인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이 최성해 씨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전횡을 저질렀다는 그런 증언이나 그런 고발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대구에서 살았던 동네 그 바로 맞은편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대구 경북의 분위기가 좀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분을 뭐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영주에서 그렇게 불법적 요소가 많은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주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회의원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요것도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한테 했던 것처럼 한번 압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검찰과 최성해가 공범이 아니라면 최성해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건 내에서도. 근데 지금 최성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한 번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요런 건 저는 이렇게 봐요. 나도 요즘에 또 다시 한번 그 새벽에 집에 돌아가면서 곰곰이 또 사유라는 걸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의 똘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뭐든지 너무 과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조직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한다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일부 정치 검찰들이 실제로 조국 장관의 유죄를 그러니까 인증하기 위한 용도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을 사실은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사실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이 코앞에 와 있는 거에 더 가까웠다고 저는 봐요. 맞죠. 왜냐하면 검찰 전체적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나는 그렇게 바라볼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선에서 검사들 일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막 다 똘똘 뭉쳐가지고 야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리자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윤석열을 비롯한 그 수하 측근들 몇 명이 조국의 이 유죄를 입증해야만 되는 그 자리 지키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증명하기 위해 지금 검찰을 다 망쳐버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 8수 정도 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수죄 합격할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구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한 8수 정도 했다. 이제 구수죄 이제 뭔가 합격할 거라 이런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헛소문이라는 거는 저는 확신하지만 이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와이프 가족들하고도 무슨 뭐 사기건이 있네. 저는 다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 개혁이 되면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 헌법 정신에